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거대한 제국의 최고 경영자가 된 겁니다. 네, CEO가 된 거죠. 맞아요. 그리고 밑에는 무려 28만 8천 명의 그 긱 워커들이 매달 수만 명씩 교대 근무를 하면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동시에 아주 고도로 독립적인 13개의 지방자치부서가 각자 자기들 문화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고요. 아, 복잡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거대한 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당신은 이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는 그 마스터 엑셀 시트 있잖아요. 그 데이터 확인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면서 의도적으로 거부합니다. 보통 리더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네요. 도대체 무슨 혼돈의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이야기인가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주할 이야기는 무려 3,000년 전의 거대한 제국, 고대 이스라엘의 생존 청사진입니다. 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복잡한 문헌을 해체해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자료는 역대상 27장이라는 고대 문헌입니다. 아마 이 주제에 평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다윗 왕 시대의 리더십이나 행정 조직을 다루고 있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그 옛날 사람들의 이름이나 직책이 쭉 나열된 역사적인 명부로만 소비한다면요. 이 안에 숨겨진 진짜 중요한 조직 운영의 마스터 클래스를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아, 조직 운영의 마스터 클래스요? 네, 사실 이 문헌은 한 국가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내부의 분열을 통합하면서 막대한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여주거든요. 나아가서는 최고 결정권자의 심리적인 붕괴를 막아내는 아주 고도의 시스템적인 지혜까지 담고 있습니다. 진짜 제가 이 텍스트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약간 현대 경영학 교과서에서 가장 극징적인 사례 연구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그런 걸 느끼셨나요? 제일 먼저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게 이 국가의 군사 시스템이었어요. 보통 우리가 고대 제국의 강력한 군대라고 하면 약간 스파르타의 전사들이나 로마 군단병처럼 1년 365일 내내 훈련만 하는 거대한 상비군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는 전투태세를 갖춘 프로 군인들이죠. 네네. 근데 이 문헌에 등장하는 다윗의 군대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규모가 자그마치 28만 8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복무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맞아요. 1년 12달 동안 매달 2만 4천 명씩 정확히 교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한 달 딱 일하고 10일 여우를 쭉 쉬는 구조인 거죠. 그 놀라운 시스템의 실무를 책임졌던 지휘관들 이름이 문헌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딸 반장인 야소부암을 필두로 해서 둘째 딸 도대, 셋째 딸 분하야, 그리고 넷째 딸에는 요압의 동생 아사헬. 다 이름이 남아있군요. 네, 그렇게 매월 각기 다른 리더십이 2만 4천 명의 병력을 통솔했어요. 12째 딸의 헬대까지 진짜 1년 내내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간 겁니다. 아니 근데 제 첫 번째 의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얼핏 보면 이 1개월 순환근무제가 요즘의 그 긱경제 모델처럼 유연해 보이기는 하는데 군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아, 능률이 떨어질 거다. 네. 매달 2만 4천 명의 인력이 통째로 빠져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2만 4천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무기 상태 점검하고 초소 위치 인수인계하고 부대 합 맞추고 이러는 데만 며칠이 그냥 날아갈 텐데요.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국방력을 극대화하려면 그냥 28만 명을 1년 내내 군대에 묶어두고 매일 훈련시키는 게 훨씬 강력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이런 번거로운 교체 시스템을 선택한 걸까요? 현대의 효율성이라는 렌즈로 보면 방금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의 거시경제적 딜레마를 이해해보면 이 시스템이 왜 천재적인 타협점인지 알 수 있어요. 거시경제적 딜레마요? 네, 고대 국가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경제 기반이 뭐였을까요? 바로 농업이었습니다. 농사 지어야죠. 그렇죠. 28만 명이나 되는 그 건장한 성인 남성들은 단순히 창과 방패를 드는 군인일 뿐만 아니라 밭을 갈고 씨를 뿌려서 국가의 식량과 부를 생산해내는 핵심 경제요원들이었어요. 그러네요. 만약 이 사람들을 상비군으로 1년 내내 전방에 묶어둔다고 가정해보세요.
국경은 안전해질지 몰라도 1년 뒤면 국가는 내부에서부터 기아와 파산으로 완전히 붕괴하고 말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교대 근무는 단순히 뭐 군인들한테 휴가나 복지를 제공하는 개념이 아니었네요. 국가의 밥줄이 끊기지 않게 하려는 생존을 위한 거시경제적 결단이었군요. 정확합니다. 한 남성이 1년에 딱 한 달만 딱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 11개월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국방력 유지랑 국가경제 붕괴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 이유 못지않게 중요한 정치적 안전장치도 숨어 있어요. 오, 정치적인 거요. 어떤 거죠? 만약 한 명의 강력한 군대 장관이 28만 명의 거대한 군대를 1년 365일 독점적으로 지휘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왕의 목에 칼을 겨눌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아,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반란군 조직하기도 쉽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12조각으로 잘게 쪼개서 매달 지휘관을 바꾸고 병력을 교체하면요. 특정 세력이 군대를 사유화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물리적인 시간이나 기반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죠. 와, 이거 외부의 적도 방어하고 내부 쿠데타도 원천 차단하면서 경제까지 부드럽게 굴러가게 만드는 삼중 구물망이었네요.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방어 시스템을 딱 구축한 다음에 텍스트 시전이 아주 자연스럽게 내부 행정 조직, 즉 거버넌스로 넘어갑니다. 네,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죠. 근데 저 사실 여기서 또 한 번 고개를 좀 갸우뚱했어요. 이미 중앙에서 통제하는 12달짜리 군대 시스템이 쫙 깔려 있잖아요. 강력한 중앙 통제가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권력을 중앙으로 완전히 집중시킬 타이밍 같은데 문헌을 보면 오히려 각 지파를 관할하는 지옥 관장들 명단이 막 길게 나열된단 말이죠. 네, 르우벤 지파의 엘리에셀, 시므온의 스바디아, 레위의 하사랴, 심지어 아론 자손을 이끄는 사독이나 유다 지파를 맡은 다윗의 형 엘리우까지 무려 13개의 지파와 그룹을 대표하는 개별 리더십이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제 고민은 이겁니다. 제가 만약 왕이라면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지파별의 정체성이 솔직히 좀 눈엣 가시였을 것 같거든요. 왜 눈엣 가시라고 생각하셨죠? 사람들의 충성심이 중앙정부나 저한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부족장한테 향할 수 있잖아요. 거대한 중앙군대를 세울 힘이 생겼다면 차라리 기존의 그 지파장들을 싹 없애버리고 왕이 직접 파견한 관료들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게 훨씬 깔끔하지 않나요? 통제하긴 그게 더 편하겠죠. 굳이 그 지파별 리더들을 공식적인 관장으로 인정해주는 건 권력이 분산돼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잠재적인 불씨, 약간 그 불필요한 잉여적인 중복 조치 아닌가 해서요. 그게 바로 제국을 멸망으로 이끄는 전형적인 초보 리더들의 오판입니다. 아, 그런가요? 힘으로 모든 다양성을 짓누르고 획일화하려는 시도 말이죠. 사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스라엘은 애초에 강력한 하나의 단일 국가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느슨하게 연합된 12개의 독립적인 지파 공동체에서 출발했어요. 아, 원래부터 각자 따로 살던 사람들이었죠. 맞아요. 수백 년간 각자의 문화, 생활 방식, 그리고 독자적인 리더십을 구축해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하루아침에 이제부터 너희 부족의 정체성은 다 지워버리고 오직 중앙정부의 통제만 받으라고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내전 일어나겠네요. 외부 적이랑 싸우기도 전에 안에서 국가가 산산조각 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 구조가 정말 고도로 정교하게 살게 된 연방제적 모델인 거예요.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시적 국방이랑 핵심 군사 시스템은 중앙이 아주 강력하게 쥐고 통제합니다. 군대는 중앙이 확실히 잡고요. 네, 하지만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행정, 지역 내의 분쟁 조정, 그리고 부족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 같은 것들은 각 지파 관장들에게 폭넓은 자치권을 줘서 존중하는 겁니다. 아, 투트랙으로 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의 커다란 우산 아래로 끌어안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내부 분열을 막고 제국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진짜 비결이었던 거죠. 와, 중앙 집권적인 효율성이랑 지방자치의 유연성이 절묘하게 공존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나면 리더는 필연적으로 아주 위험한 심리적 유혹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어떤 유혹일까요? 자신이 만든 이 완벽한 기계를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유혹이요. 모든 사람을 엑셀 시트의 숫자로 환산해서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망 말이죠. 네, 리더들의 흔한 본능이죠. 이 맥락에서 바로 그 기묘한 인구조사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 대목 보면서 현대 기업에서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그 마이크로 매니징의 비극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텍스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철학적이고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이에요. 다윗이 이 거대한 세국의 인구를 전부 세고자 했습니다. 네, 다 통제하려고 했죠. 하지만 20세 이하의 절만층은 조사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죠. 문헌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신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고 이미 작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미 있었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을 시켜서 조사를 무리하게 강행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 프로젝트는 끝내지도 못한 채 중단되어 버려요. 네, 징계를 받았죠. 네, 이 일로 인해 엄청난 재앙과 진노가 임했고 결국 이 불완전한 인구조사의 숫자는 다윗 왕의 공식 역사 기록인 역대지략에 단 한 줄도 등재되지 못하는 뼈아픈 수모를 겪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성장 가능성은 하늘의 별처럼 무한하다. 이렇게 멋지게 적혀 있고 모든 임직원이 그걸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요. 분위기 아주 좋네요. 그렇죠. 근데 CEO가 갑자기 혼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자기가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엑셀 시트에 직원들 근태 수치, 클릭 수,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는 그 허영 지표들을 하나하나 다 채워놓으라고 지시하는 거죠. 전형적인 마이크로 매니징이네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가치랑 약속을 못 믿고 자기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숫자들에만 집착하다가 결국 조직 전체 사기를 확 꺾어버리는 리더 모습. 이거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을 제대로 관통하는 딜레마죠. 사실 리더가 자신이 가진 자원의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고 싶어하는 건 본능에 가깝습니다. 숫자가 주는 그 얄팍한 안도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고대 문헌의 세계관 속에서 국가의 진정한 생명력은 단순히 군대의 머릿수나 정밀한 인구 통계 데이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별처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약속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도 굳이 숫자를 세려고 했던 건 결국 내가 세고 통제할 수 있는 그 영역까지만 나의 힘으로 인정하겠다는 일종의 강한 불신이었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는 애초에 결코 완성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그 얄팍한 계산기로 무한한 가능성을 억지로 재단하려는 시도 자체가 엄청난 오만이니까요. 리더가 마땅히 신뢰하고 내버려 두어야 할 영역까지 억지로 통제하려고 들 때 조직에 어떤 파국이 찾아오는지 이 실패한 인구조사가 아주 생생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권한 밖의 것을 무리하게 줄여다가 제대로 역풍을 맞은 거네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인구조사 실패의 교훈이 텍스트의 다음 전개에 엄청난 극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네, 분위기가 확 전환되죠. 통제의 한계랑 뼈아픈 실패를 제대로 경험한 리더가 이제 사람을 세고 통제하는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버립니다. 대신에 자신이 실제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물질적 자원들의 아주 철저한 분산과 위임으로 시선을 확 돌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어진 재산관리 명단 쭉 보면 고대 사회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얼마나 진짜 극단적일 만큼 세분화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야말로 진짜 위임의 예술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인구조사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징의 비참한 실패를 보여줬다면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권한 위임의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형태를 딱 제시하니까요. 담당자가 엄청 많았죠. 네, 자산 종류에 따라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철저히 분리해서 임명합니다. 왕의 핵심 고가는 아스마웨시 맡고 농경지에서 밭 가는 일은 에스리가 총괄하는 식이죠. 저 이 명단 보면서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농장 책임자 1명, 가축 책임자 1명 이렇게 둔 게 아니에요. 포도원 재배는 시모이한테 맡기고 거기서 생산된 포도주를 저장하는 곳가는 삽디라는 완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생산이랑 저장을 분리한 거죠. 아주 디테일하죠. 게다가 평야의 올리브 나무는 뽕나무는 바알라난이 관리하는데 또 올리브 기름 곶가는 요아스라는 인물이 따로 관리합니다. 더 놀라운 건 가축 파트예요. 소떼, 낙타, 나귀, 양떼의 매니저가 진짜 전부 다 다릅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이라는 자는 오직 낙타 하나만 책임지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만 전담합니다. 아니, 조직도를 이렇게까지 잘게 쪼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경영학적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리스크의 극단적 분산이고 둘째는 초전문성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리스크 분산이랑
초전문성이요? 네. 고베 농업경제에서는 사실 전염병이나 기후변화 때문에 특정 작물이나 가축이 한꺼번에 전멸할 위험이 항상 존재했거든요. 만약 한 명의 총괄 장관이 모든 가축과 식량을 혼자 관리하다가 전염병 대처에 실패하면 그 국가는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겁니다. 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포도, 올리브, 소, 낙타, 양을 전부 독립된 최고 전문가들이 각각 관리하면요. 혹시 포도 농사를 좀 망쳐도 올리브랑 낙타 자산은 안전하게 보존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그 낙타 책임자로 이스마엘 사람 오비를 세운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이스라엘 내부에 그냥 치근 꽂아넣는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사막에서 낙타 다루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외부 유목민족 전문가를 과감하게 영입한 거니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더가 굳이 모든 실무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리더의 진짜 역할은 낙타의 습성을 제일 잘 아는 자에게 낙타를 딱 맡기고 올리브의 생태를 가장 잘 아는 자에게 올리브 숲의 권한을 온전히 넘겨주는 겁니다. 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라. 네, 자신이 억지로 다 세고 통치하려던 그 인구조사의 치명적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통제권을 전문가들에게 완전히 쫙 분산시킴으로써 오히려 역사상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경제 시스템을 완성해낸 것이죠. 와, 거대한 순환 근무군대,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연방제, 그리고 낙타부터 포도주 저장고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자산의 전문가 위임. 진짜 이 거대한 제국이라는 기계가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시스템이죠. 근데요, 이렇게 거대한 시스템을 막 설계하고 운영하다 보면 정작 그 기계의 스위치를 누르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리더 본인은 대체 어떤 심리 상태에 놓이게 될까요? 이 운원의 마지막 부분은 이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한 중심부인 이너 서클로 시선을 확 옮기더라고요. 네, 권력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거대한 권력일수록 그 중심부의 무게감은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호령하고 끝도 없는 재산을 가졌지만 결국 가장 치명적이고 고독한 결정은 리더 혼자서 오롯이 감당해야 하거든요. 아, 진짜 외로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권력자일수록 그의 흔들리는 멘털과 전략을 꽉 잡아줄 극소수의 측근들이 과연 누구인지가 국가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네, 그 핵심 인물들의 면면이 텍스트에 쫙 등장하죠. 아주 탁월한 지혜를 가진 모사이자 서기관인 요나단, 왕위 계승자들을 곁에서 딱 교육하고 보호하는 여히엘, 그리고 당대 최고의 전략가이자 브레인이었던 아히도벨,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군사력을 통제하는 장관 요압까지. 아주 화려한 라인업이죠. 전략, 교육, 실무, 최고의 전문가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이 화려한 명단 쭉 읽다가 진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히고 뒤통수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준 직책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직책이셨죠? 아렉사람 후세라는 인물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고대 기록에 적힌 이 사람의 공식 직책이 뭔지 아시나요? 무려 왕의 벗입니다. 킹스 프렌드요. 아, 왕의 벗. 많은 분들이 앞서 나온 그 행정조직이나 군대의 웅장함에 취해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직책이죠. 아니,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국가의 공식 문서라고 하면 뭐 국방부 장관, 재무부 장관 이런 딱딱하고 기능적인 타이틀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식적인 국가 역사 기록에 내 친구라는 타이틀이 아주 버젓이 하나의 중요한 직책으로 떡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을 굴러가게 하는 그 수많은 똑똑한 장관, 사령관들 사이에 친구라는 존재가 아주 동등한 무게감을 가진 국가적 직책으로 딱 자리 잡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특별한 직책은 절대 권력자가 필연적으로 직면해야만 하는 그 지독한 고독의 무게를 증명해 줍니다. 리더십의 꼭대기는 너무나 춥고 외로운 자리거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히도벨 같은 모사들은 아주 차가운 이성으로 최적의 전략을 짜줄 수 있고 요압 같은 장군들은 전장에서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한 기능적 조언들도 리더의 영혼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건 막아주지 못해요. 기능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게 있다는 거네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기다리고 때로는 작은 실수를 물고 늘어질 때 왕은 도대체 누구에게 자신의 깊은 두려움과 인간적인 나약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그 철저한 전문가들로만 빽빽하게 둘러싸인 이너서클 안에서
유일하게 어떤 기능이나 능력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리더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고대의 통치 환경은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무자비했습니다. 측근의 배신이나 암살 위협이 일상이었으니까요. 아무리 시스템을 완벽한 톱니바퀴처럼 세팅해놔도 결국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건 감정을 가진 나약한 인간입니다. 맞아요. 기계가 아니죠. 리더의 멘탈이 무너지면 결국 그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따라서 정서적 지지자이자 모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짜 왕의 벗을 곁에 두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친목 도모를 넘어서서 제국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국가적 안전장치였던 거예요. 아, 멘탈 관리가 곧 국가 안보네요. 네. 숫자로 계산되지 않고 또 능력으로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는 절대적인 신뢰관계. 이 고대 텍스트는 이 거대한 국가 구조물의 가장 깊은 기초가 결국 다름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흔들림 없는 신뢰라는 사실을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심층 탐구의 여정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이 수천 년 전 고대 문헌인 역대상 27장은 결코 지루하게 이름표나 나열한 명부가 아니었어요. 완벽한 경영학 교재였죠. 네, 28만 8천 명의 순환 근무제로 국방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딱 잡아낸 천재적인 설계도였고 13개 지파의 자치권을 존중하면서 거대한 연방제를 유지한 통합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굳이 엑셀 시트에 숫자를 채워 넣으려다가 처참히 실패한 인구조사의 비극을 통해서는 우리가 당장 버려야 할 통제의 유혹이 뭔지 깊게 배웠고요. 또 낙타 한 마리부터 올리브나무 한 그루까지 철저하게 외부 전문가에게 권한을 쫙 위임해버리는 대담한 자산관리의 정수도 보았습니다. 정말 버릴 게 없는 통찰들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기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권력의 고독을 따뜻하게 녹여내는 왕의 벗이라는 신뢰의 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수천 년 된 아주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으로 이렇게 깊숙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거대한 조직도를 예쁘게 그리고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끈에 우리에게 무겁게 묻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뭔가요? 그 시스템의 가장 은밀한 중심부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할 것은 철저하고 필요한 총재가 아니라 굳이 세어보지 않아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곁의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신뢰라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와, 깊은 여운이 남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마주할 수많은 복잡한 시스템과 인간관계 속에서 처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강렬한 역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 장군이 결국 끝내지 못했던, 그리고 영원히 공식 역사책에 그 숫자가 기록되지 못했던 다윗의 불완전한 인구조사 말입니다. 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미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주어져 있는 가능성과 약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스스로의 그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치를 엑셀에 기입하고 억지로 쥐어짜내면서 통제하려고 드는 여러분만의 끝내지 못한 인구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요? 참 아픈 질문이네요. 불안한 마음에 억지로 세워보기를 잠시 멈추고 온전한 신뢰로 곁에 내어 맡겨둘 때 오히려 그 진짜 가치와 생명력이 폭발적으로 드러날 여러분 삶의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이 묵직하고도 설레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남겨두겠습니다.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그 보이지 않는 가치들이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또 다른 지식의 심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